그러면서 사실은 르네상스도 생겼고 여러 가지 그 유럽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들이 이런 흑사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그 파괴력을 가진 것들이죠.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고 그것은 르네상스 즉 그 신중심의 사고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유럽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갖고 있다 이제 하는 거고. 근데 18세기의 산업혁명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8세기의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이 18세기 산업혁명의 기본 특성은 뭐냐? 농민들이 도시로 온 거거든요. 물론 농토를 그전에는 공유지로 활용하다가 이제 사유화하면서 그 농토를 농민들한테 뺐으니까 농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도시로 왔지만 도시에 와서 이제 하층 노동자가 됩니다. 농민 도시에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노동력이 돼서 결국은 산업을 이끌고 가는 기반이 됐던 게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은 그 18세기에 시작돼서 굉장히 많이 유입됩니다. 그 당시의 노동자들은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산업혁명 최초에 18세기의 그 영국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25세입니다.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19세기 1852년에 런던에 어떤 일이 생기냐? 콜레라가 생깁니다. 근데 1852년이 어떤 때냐 하면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빅토리아 시대는 어떤 의미를 갖냐? 지금도 영국 사람들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시대,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빅토리아 시대 때 대영 제국은 가장 그 상대적으로 융성했었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근데 대영 제국의 수도가 어디냐? 런던이잖아요. 런던에 콜레라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1852년에만 12,000명이 사망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대영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전염병으로 10,000명 이상이 사망한다. 런던이 뒤집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의료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무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와 거의 같은 수준, 어쩌면 더 심한 수준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존 스노우, 이분은 마취하기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 빅토리아 여왕의 6번째 아이인가를 이 마취로 출산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모든 의사가 과에 관계없이 전공에 관계없이 콜레라를 다 연구하기 때문에 이때는 콜레라를 연구했어요. 그리고는 지도를 그리고 그래서 이 우물물이 당시에 런던에 그 대영 제국의 수도 런던에 수도가 없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 다 이후에 생긴 것들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없으니까 물을 뭐 기로든지 뭐 공급받던 그 템즈강의 상류에서 받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펌프였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렸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폐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콜레라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존 스노우는 뭐 저희 분야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 분이 됐죠. 근데 그분은 원래는 마취과 의사다. 이제 그 다음에 에드윈 체드윅, 벤자든 리처드슨 이 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레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회적인 그 파장, 임팩트가 굉장히 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에요. 그 소위 보건, 퍼블릭 헬스를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그 제러미 벤덤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리주의자.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했었던 제러미 벤덤의 제자가 에드윈 체드윅입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리처드슨은 에드윈 체드윅의 제자고요. 이분들은 자 그럼 사회를 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별 인간의 개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를 넘어서 이게 콜레라의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시스템, 도시의 시스템을 바꿔야지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뭐 많은 활동을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을 했어요. 이 에드윈 체드윅은 공중위생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택 및 도시 계획 등에 관한 법 이런 것도 만들어요. 당시의 도시 계획은 뭐냐? 지금은 도시 계획하면은 우리는 도로, 뭐 백오 서울대병원을 어떻게 세울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당시의 도시 계획은 그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위생적인 집을 만들 것이냐. 이게 도시 계획의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 계획이라는 말은 바로 건강과 관련된 그런 단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죠. 특히 이제 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상수도를 만들어서 공급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상수도는 물을 여과해서 공급하자. 이렇게 돼서 실제로 사망률이 줄어드는데 이런 시설 갖추기 전에 10만 명에 85명 정도 사망하다가 갖춘 다음에는 10만 명에 19명 정도로 사망률이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개선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도시 기반 시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1900년부터 시작해서 1960년까지의 뭐 홍역 등을 시작한 어떤 질병들인데 보면은 질병에 관계없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질환이 떨어져요. 그거는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굉장히 효과적인 약 페니실린 사실은 감염병 하면은 뭐 당시 항바이러스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페니실린이 좋은 약이잖아요. 페니실린이 언제 그러면 인류가 쓰기 시작했냐? 오래된 것 같지만 1943년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효과적인 항생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항생제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다 질환의 사망률은 다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도시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연쇄적으로 생기죠. 저 주기를 보세요. 거의 5년에서 6년입니다. 지금 우리 2년 겪고 이제 끝났다 그러지만 5년에서 6년 주기로 보면 3년 뒤에 또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그럼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게 계속 오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19는 마지막이다.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같은 시스템을 바꾸고 이제는 새로운 문명의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또 겪게 돼 있어요. 이대로 똑같이 가면 겪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뉴욕, 파리, 런던, 도쿄, 서울 어디입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 잘 아듯이 수도잖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각 나라에서 코로나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얻었던 도시를 나열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나타났죠? 서울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략이 맞느냐? 이제까지는 우리는 이런 전략들을 대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소위 메트로폴리탄을 엄청나게 잘 만들면은 잘 될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전략의 유효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거의 지나갔다. 그렇게 그것을 증명한다. 코로나19는 여기서 우리는 그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게 고령화예요. 고령화. 근데 우선 고령화 첫째 우리나라는 오른쪽부터 보면은 현재 2022년인데 지금 한 17%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비율이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14.4 아마도 25%를 돌파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빠르니까 지금 그리고 2050년 되면 거의 40%가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2050년 지금부터 30년 안 남았습니다. 40% 인구가 65세 이상이에요. 현재 17%입니다. 현재 17%예요. 근데 17% 갖고 우리 코로나도 대부분 그분들이고 이 사회가 갖는 버든이 아마 각자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게 17%를 지금 느끼는 문제입니다. 40%가 되는 게 30년 뒤에요.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국가와 못하는 국가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고령화 속도. 근데 그 변화를 가장 빨리 겪는 나라가 어디냐? 어디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일본을 얘기하세요. 이 질문을 하면은. 근데 뭐 답이 나와 있지만 한국입니다.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겪는 나라가 한국이고 그 고령화 속도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보면 언제 가장 빠른 속도를 겪냐? 지금입니다. 왜 지금이냐 하면은 베이비 붐 세대 1955년이 시작됐죠. 1955년생이 65세가 된 게 2020년이에요. 지금 베이비붐 10년 동안의 베이비붐 세대에 지금 속합니다. 그분들이 65세로 진입하는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은 굉장히 빠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신없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 아마 10년 뒤에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사회는 준비하지 않았으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거다. 질병도 변합니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암, 그 만성호흡기 질환 이런 만성 질환이 많죠.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물론 이 병도 1950년에는 없었던 병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심혈관 질환이 얼만큼 있었냐?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해부한 결과 동맥경화증 제로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200명 정도를 해부했는데 거의 같은 숫자로 미군을 해부했을 때 동맥경화증의 소견이 보였던 사람이 30%입니다. 우리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런 만성병이 거의 없었던 게 1950년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은 알츠하이머 굉장히 빨리 늘어난다. 정신질환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나와야지 되는 거죠. 지금은 만성질환, 술, 담배, 운동하세요. 잘 드세요. 이거죠. 자, 알츠하이머 치매 있는 분한테 운동하세요. 잘 드세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분 물론 당연히 알츠하이머 가기 전에 조기 진단해서 사회 복귀하고 돌봐주고 하는 것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료와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야지 된다. 이 시스템 만들지 않고서는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필요하다. 이제는 신전 전염병 퇴행성 질환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2020년 이후로 들어섰다고 봐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기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전략이 뭐냐? 답은 뭐 제가 갖고 있는 답인데 스마트 헬스 시티입니다. 스마트 헬스 시티. 스마트 헬스 시티는 스마트 시티 아닙니다. 스마트 시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 기반으로 효율성 있는 사회를 만들면 사람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느냐?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만 그건 적어도 헬스가 중심이 된 스마트 헬스 시티여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이냐? 이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이런 도시를 만드는 거죠. 자, 서울의 부동산 값이 높아지니까 공급이 부족이다. 이렇게 진단됐잖아요. 그럼 공급을 더 한다. 공급을 더 하면 어떻게? 서울의 인구 더 늘어나면 기반 시대 더 들어가고 그러면은 더 커지고 그러면 공급의 문제 해결됩니까? 더 들어가죠. 그러면 서울은 점점 위험해지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진단하고 가면 꼭 정치권에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분들이 얘기를 안 들으시니까. 근데 그 전략은 잘못된 전략입니다. 이미 코로나19에서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전략은 무엇이냐? 이제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정말 시흥 같은 단위의 도시가 여기서 완결성을 가지고 여기서 의료와 복지와 교육과 모든 기반이 여기서 자족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그 해결되는 수준이 서울과 똑같은 수준이 된다면 우리가 서울로 가지 않죠. 그런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네트워크 시티로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의 자원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고
중소도시 기반의 자원을 집중시켜서 서울과 같은 수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전략이어야지 서울의 부동산 값이 높아지니까 자꾸 더 채우는 이거는 답이 아닐 뿐 아니라 그냥 오답을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서울과 같은 수준의 의료 전략을 가지려면 또는 서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전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많은 분들이 컴팩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도시 안에 밀도 있게 만들 때 그 밀도 있게 만든 그 도시가 대도시 전략과 거의 같은 수준의 시설 기반을 다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병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집이 중요한 거예요. 집이 중요한데 전 집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커뮤니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65세 이상 인구가 40%가 되는 시대. 그 40%를 요양원에 수용할 수 있나요? 요양병원에 넣을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제는 커뮤니티에서 이분들을 돌봐줘야지 되고 그러려면 반드시 의료는 근접하게 있어서 서포트할 수 있어야 돼요.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의료는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은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 이거죠. 그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그건 기반이 돼야 됩니다만 이제는 가지 않고도 나의 건강의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관리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된다.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집이 바뀌어야지 되고 집에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스마트 헬스 홈이 만들어져야지 되고 또 그렇게 되려면 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산업도 같이 발전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의료와 건강 서비스가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일에 실현된다면 사실은 서울대 저희가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의료를 사실은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이런 디바이스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디바이스를 잘 활용한 시스템을 누가 빨리 잘 구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집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가져갈 것이냐.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있으면 거기서 내 혈압, 혈당, 그 다음에 뭐 체중 변화 이런 건 당연하고 만져 촬영 이런 것들이 돼서 한 5분 동안에 그 사람의 평가를 다 해주고 거기서 지침을 받고 코칭을 받고 또 필요하면 의료에 연결시켜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저는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 안 되는 거가 우리가 많은 정보를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행복하냐. 건강한 도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나의 주체적인 감각이거든요. 나의 자존감을 살려줘야지 되고 나의 능력을 높여줘야지 돼야지 그게 행복인 거죠. 그러려면 이런 모니터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웰빙 서비스가 돌봄이 갖춰져서 운동도 하고 뭐 거기서 돌봄도 받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집에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러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술도 다 있는데. 근데 거기서 나온 정보들이 이런 정보들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 삼성 스마트워치 정보를 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나 잘 했으니까 이거 갖고 판단해 주세요. 어느 의사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판단해 줘야지 되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걸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정리해 준 데이터를 가지고 주치센터에서 실제로 그 사람을 돌보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 줄 때 그리고 그 주치센터는 우리 시흥에는 우리 서울대병원 같이 굉장히 훌륭한 백업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 시흥만 해도 105 서울대병원이 있으니까 좋다. 좋은 경우가 있죠. 응급한 경우나 뭐 이런 수술해야 되는 경우. 그렇지만 좋아 보이지만 내 삶이 좋아지느냐? 그거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려면 나를 돌보는 시스템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중심 의료가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로 바뀌게 되고 105 서울대병원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그래야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그렇게 나오면 데이터 자체가 병원에서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아마 구도가 달라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의료 산업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집에서 도시에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 의료 산업을 앞으로 리드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대학이 있어야 되고요. 정보 처리, 또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되고 또 지자체의 의지, 그다음에 집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이런 것들이 갖춰야 되죠. 시흥이 가장 적합한 도시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시흥만한 곳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